대선이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도 본격 등판에 나선 겁니다. 한편 윤석열 후보는 처음으로 총괄본부장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선대위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나오겠죠? 네, 좀 한번 살펴볼까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다자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41.1%, 윤석열 후보가 40.1%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여전히 오차범위 내 접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있었는데 이 사면이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가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31.1%,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30.7%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어느 쪽에 유리하다라고 특별히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그렇죠. 이 여론조사는 기존에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만 이제 ARS 방식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윤석열 후보에 조금 더 이제 유리한 어떤 듯한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치고 올라오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이렇게 물으면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또 이제 정파화돼서 각 이제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질문이 달랐으면은 이제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누구에게 불리하냐 이렇게 물어봤으면은 이건 좀 평가가 달랐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불리한 요소를 각자 갖고 있는 가운데 누구에게 더 불리하냐 이거는 윤석열 후보 측에 좀 더 이제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중론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지층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 여론이 동요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어쨌든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여당의 어떤 자기 조직의 논리랄까요? 우리가 과거의 보수 정치와는 다른 정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보수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이제 그런 기조를 쭉 유지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기 때문에 그 논리에 이제 좀 균열이 생기는 이제 국면이 온 거죠. 그래서 동요하는 건데 다만 이 사면 결정이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결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새롭게 자기 중심을 이루는 논리를 이제 갖고 오면 되는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박영수 특검의 몸을 잡으면서 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이런 상황에 놓이도록 한 그러한 역할을 또 했다라고 지지층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의 당선이라든가 윤석열 후보의 등장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탄핵의 강을 좀 건넜다 이제 탄핵의 강이 좀 희미해졌다 이렇게 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다시 강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상황이어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여론조사에서도 좀 반영됐다기보다는 이런 질문을 바꿨을 때는 아마 반영이 됐을 것인데 이 유리한가를 물어본 질문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잠깐 지적은 해주셨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자체가 이제 탄핵, 즉 촛불 정국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배신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게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자기의 어떤 세력으로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의 민주당을 그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다라는 논리를 이제 좀 여러 측면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권이 가졌던 어떤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사명이랄까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그 이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보수 정권이 다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소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했던 것들을 이제 상식적인 것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만드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사명과 역할이었다라고 국민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은 이제 거의 이제 임기가 끝난 상황인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끄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만들 정권이라는 거는 이전의 비정상을 계속 뭐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것도 뭐 일부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또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비전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다시 조직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데 아직은 그 중심 논리가 뭐다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제시하지 못한 상황으로 저는 보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하고는 다를 거다라는 예고는 지금까지는 많이 이제 하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데 앞으로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원팀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낙연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일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나왔던 말이 좀 의미심장하긴 합니다. 이재명의 약간 민주당 얘기를 하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민주당 다음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이재명 이 후보의 자기가 생각하는 철학과 가치를 이 당의 어떤 정책과 노선에 좀 반영하겠다라는 취지도 있지만 선거의 어떤 전략으로 보면 기존의 전통적 지지층에 좀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넘어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쪽으로 이제는 가야 된다라는 게 같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답으로 이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 다소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도로 향한다라는 개념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지금 안정적인 어떤 부분을 좀 더 이제 좀 급진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예를 들면 이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달지 또는 이제 뭐 국토보유세를 걷겠다든지 뭐 이런 걸로 나타났던 건데 좋았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우측으로 이제 좀 기울자. 이것도 사실 중도 공략의 어떤 키워드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게 혼란스럽고 동요가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그래도 뭔가 우리가 진보 정치라고 생각을 했고 진보적인 정책들을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중도적인 걸 한다고 하면서 다소 이제 우측으로 기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네. 그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러한 의구심을 좀 이렇게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지금 이것은 민주당답지 않은 게 아니냐. 좀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재명 후보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나갔는데 이것은 좀 그러면 다시 걷어들이도록 하겠다. 이런 방식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균형치 역할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효과적으로 이제 돼야 되는 게 과제인 거죠. 그러려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전까지는 다소 좀 불안한 후보이다, 말이 바뀌는 후보이다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조금 있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손을 잡고 이제 뭔가 안정적인 이런 원팀 기조를 이제는 확정했다라고 한다면 이후부터는 다소 이 원팀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후보가 안정적이 됐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전략의 변화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왔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또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주말에 대구 경북 지역을 가게 된단 말이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대구 경북에 일단 가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가 다소 이제 뭐랄까요? 이 비상식적인 면이 있었다. 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거든요. TK 지역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이 TK 지역에서는 다소간에 좀 올라가는 듯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를 비록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당사자이지만 그래도 이제 좀 대통령 후보로서 필요하다라고 봤던 것은 정권 교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는 거는 그 정권 교체 논리가 다소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균열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로서는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강조하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자기 입장을 다시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이 시험대에 다시 오른 겁니다. 이 TK 지역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좀 잊었는데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탄핵이 됐고 그다음에 좀 옥중에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 다소 잊었는데 다시 그러면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에게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검찰 수사를 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해서 고수하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은 또 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통합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였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할 일이었다라는 거를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축 중에
하나라도 이제 소홀히 다뤄지는 듯한 인상이 되면은 네. 그러면 어느 방향에서든지 윤석열 후보로서는 위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지지층에 있어서 그런 점들을 굉장히 줄타기를 잘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 이제 왔다라는 거죠. 네. 뭐 좀 전에 언급하신 부분 중에서 TK 지역에서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이 사면 때문에 갈라치기 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갈라치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은 예를 들면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냐,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좀 곤란한 것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해왔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왔고 이번에 이제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대할 수는 없는데 그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같이 사면해주지 않은 게 이제 어떤 지지층의 이제 균열이나 갈라치기를 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의심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결단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여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누가 당선되든 당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다들 그래서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일찍 이렇게 좀 결정이 된 것은 지금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종합을 해보면 꼭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런 사면을 단행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일어날 일이 좀 더 빨리 일어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현명하게 이 상황을 돌파하면 되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 검증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이제 논문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석사학위 논문이 또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역시도 한번 관련된 휩싸인 적이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이게 당연히 이제 의심스러운 게 있거나 이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표절인가, 그리고 표절이라고 하면 얼마나 심각한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근데 이것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후보자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인사청문회 대상들은 과거에 이제 자신이 이제 쌓아올린 이제 학위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경력을 만든 것이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이제 좀 판단해 달라고 이 좀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당연히 검증할 수 있는 문제지만 후보의 배우자가 과거에 썼던 논문이 이제 표절인 거냐. 이것은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후보자의 자격을 이걸 가지고 따진다거나 하는 것은 좀 이제 여러모로 좀 뭐랄까요, 뭐 그럴 만한 문제는 또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죠. 또 김건희 씨가 이제 사업을 한 분이긴 하지만 뭐 학계에서 이렇게 뭐 이 논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커리어를 쌓아오거나 뭐 이런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이제 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다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김건희 씨가 비록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학문적인 성과를 내거나 이런 코스를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이제 이 논문과 이 학위를 바탕으로 해서 경력을 쌓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떤 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이런 것들이 한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물론 이 검증을 해봐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추가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정말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뭐 부적절하게 좀 이렇게 부를 쌓아온 것에 대해서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처가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런 차원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종류의 뭐랄까요 대응을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 정도의 자신의 부를 뭐 사회 환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도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까지도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다만 이게 바로 지금 이 논문 문제가 바로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냐는 지금 말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네. 좀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민주당의 몇몇 의원은 김건희 씨의 사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좀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앞으로도 좀 그렇게 강력한 공격은 없을 것 같다는 좀 분위기는 보이거든요. 일단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것들을 공격하지 않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라든지 그리고 언론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비유해서 말하자면
본인 손에 이제 피를 묻힐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네거티브 공방이라는 게 후보 대 후보 어떤 구도로 시작을 서로 하게 되면은 네. 서로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공방에 직접 뛰어들면 윤석열 후보도 당연히 이재명 후보의 과거에 뭐 있었던 여러 가지 구설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별로 좋을 건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죠. 득인 것만은 아닌 거죠. 이걸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거티브를 좀 자제하자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첫째로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네거티브 공방이 또 오래됐습니다. 이 서로 간에. 양 진영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중도층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제 비호감 대선이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거 말고 좀 서로 정책이라든가 노선이라든가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이제는 보고 싶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경제 관련 유튜브 방송에 두 후보가 출연을 해서 네. 각자가 이제 그 현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는데 거기 달리는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유튜브 방송이 나라를 구한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물론 뭐 특정 후보의 호불호를 얘기하는 뭐 댓글일 수도 있겠지만 기성 이 매체가 기성의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보도하지 않고 그동안 네거티브 공방만 주로 다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이 지금 있는 거예요. 중도층 사이에서는. 그렇죠. 이게 방송 토론 같은 경우에도 꼭 두 사람이 다 한 번에 나와야 되느냐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토론 얘기로 좀 더 넘어가 보면 윤석열 후보는 특검 받지 않으면 토론 안 하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3번만 하면 되니까 3번만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번 계속 만나보자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저는 토론 자체를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꺼리는 듯한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이제 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TV 토론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형식이든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해서 판단할 기회를 주는 거고 선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보장을 해주는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보는데 이게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또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꼬리 잡기만 계속하고 지금 네거티브 공방만 계속하고 뭐 어떤 주제를 던져도 그 주제를 그렇죠. 그 주제를 얘기하다가 네거티브로 이제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TV 토론의 이제 주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려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TV 토론의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형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들이 이제 다소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면은 그 부분은 내가 그럼 토론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의 또 이 논리가 있고 또 하나의 논리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말을 바꾸고 뭘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후보를 상대로 해서 토론하는 거는 실효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확정적인 어떤 중범죄자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제 중범죄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윤석열 후보가 정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중범죄자인지 여부는. 그리고 하나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 논리를 들어서 이 토론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볼 때는 저렇게 여러 가지 이 얘기까지 해가지고 토론을 기피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자신 없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겠다. 하지만 룰을 정말 이 최선의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다소 더 유리한 논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 쪽 얘기를 잠깐 더 해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번의 말 실언이 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 공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많이 아팠겠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이것은 이제 실언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호남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역사적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 특히 민주당의 후보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이 부정적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발언이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미 그 길을 갔단 말이죠. 이 전두환 씨에 대한 어떤 공과에 대해서 사람을 잘 쓴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된다. 그걸 통해서 경제가 완전히 이제 무너지지 않게 한 그런 공로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당연히 언론이나 또 이제 유권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준하는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그렇게 했으면 대응해서라도 윤석열 후보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니까 대응해서라도 윤석열 후보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저는 뭐 일단 사과를 이렇게 뭐 늦게 좀 늦은 타이밍에 이제 좀 그것을 걷어들이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더 빨리 이것은 바로잡았어야 되는 문제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이준석 대표하고의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가 지금은 좀 삐거덕거리는데 어떻게 봉합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난주와 이제 주말 지나면서든 이제 윤석열 후보와 그 주변을 일방적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어제부터는 일방적으로 이제 좀 당하는 분위기죠, 이제.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그동안 이제 울산 합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고 좀 이렇게 여러모로 함께 가려는 듯한 모습을 이제 만들었던 건데 한 번 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실력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대선이 잘 돼야 이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회유책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선대위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것들을 일정 정도 수용하는 모양새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참여하진 않더라도 선거에 긍정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충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내일 이제 초선 의총에서 무제한 토론을 이준석 대표가 초선 의원들하고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런 결론을 잘 내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정치권 이슈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